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송윤호입니다. 자, 이번 달로 주민의 손으로 직접 시장 군수를 뽑는 민선단체장이 20년째를 맡게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된 나이인데 우리의 지방자치는 성년에 이르렀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민선 6기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민선 6기 1년을 맞은 우리 지방자치의 현재를 진단하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규 부안군수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경균 새누리당 전주 덕진 당협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동천 전북대학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재호 전북일보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달로 주민들이 직접 자치단체장을 뽑은 지가 만 2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민선 단체장이 선출된 20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 우리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히 생각 듣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규 군수님. 20년이면 강산이 2번 변할 정도인데 유권자나 도민이나 지역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기대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선출직들이 일탈 행위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런 거 모든 유권자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저는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관성과 민선이 달라지게 된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권위주의가 청산됐다. 두 번째로는 주민들의 자치 역량이 강화되면서 그 지역의 생태나 문화 이런 모든 분들이 6차 산업화 되어 가는데 함께 일할 수 있는 소통과 동행의 자세나 역량이 강화됐다. 따라서 그 지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20년 동안 해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 해서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네, 나경균 위원장께서는요? 방금 사회자께서 오프닝 멘트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됐기 때문에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성년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도 인큐베이터 속의 미숙아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 대표를 직접 뽑는다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장시키고 또 그 근간이 잡혀간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만성적인 지방 재정 적자랄지 또는 불완전한 자치권 그리고 인기 영합주의에 의한 선심행정 그리고 일부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들의 일탈 행위 등 이런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할대 미숙 자치가 머물고 있는 그러한 자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작용도 상당하다라는 네. 평가시고요. 박동천 교수님. 네, 저는 한 15년쯤 전에도 어디에 이렇게 기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선거직이 부패가 심하다 뭐 이런 얘기들에 관해서 딱히 이제 통계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역으로 보면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도지사나 시장이 하는 일을 누가 시비를 걸었겠습니까? 선거를 하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있어서 그 시비를 걸게 되는 거고 그 결과 가령 2000년대에 비하면 지금 훨씬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전 전체적으로 지방자치의 효과는 큰데 이게 이제 가시적으로 그냥 감각적으로 직접적으로 감각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돈이 생겼느냐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조금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족한 면들을 지방자치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 또는 이거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굉장히 이 얇은 수준의 피상적인 수준의 지방자치를 했다면 지금부터 이제 좀 틀을 본격적으로 좀 바꾸는 형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진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에 고려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재희 의원님. 네, 앞서 김종규 군수님께서 긍정적인 면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동감하고요.
저는 좀 부정적인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20년을 이제 뒤집어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부안 같은 경우 민선 1기 때 그 강수원 그 군수가 그 의회 방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뭐 이것은 이제 그 초기의 어떤 그 민선 시대의 어떤 그 홍역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 후로도 그 예를 들어서 방패장 사건 때를 보면은 그 주민들의 어떤 주장이 있겠지만은 정당한 주장이 있겠지만 굉장히 그 좀 슬기롭지 못한 그 대응이 있었고 또 그 후로 3기, 4기, 5기를 쭉 지내오면서 뭐 임실의 그 부정부패라든가 군산, 정읍, 뭐 부안, 그 최근에는 그 순창의 황숙주 군수의 그 부인이 그 승진을 대가로 그 공무원 인사를 대가로 2천만의 그 뇌물을 받는 어떤 그런 사건이 터지고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를 놓고 보면은 단체장과 단체장 주변 인사들의 성숙되지 못한 그런 의식으로 인해서 폐단도 많았다. 그렇게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민선 6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소속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자치 초기에는 거의 특정 정당에 싹쓸이를 했었는데, 자, 이제는 무소속이 많아진 것은 그만큼 유권자들이 정당보다는 인물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 궁금하긴 한데요. 자, 박둔천 교수님. 정당 출신 단체장이 많을 때와 지금 무소속 단체장이 많을 때와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차이점들을 뭐 세밀하게 찾자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못 해봤고 전라북도와 같은 경우 좀 거칠게 말씀을 드려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요? 저는 오히려 이유는요? 뭐 지금 뭐 복당시청 한 분도 계시고 그렇다시피 전체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지배적인 정당 구조에서 전라북도에서 대부분의 무소속 단체장들이 사실은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갖고 출마할 수 있었으면 그쪽으로 출마했을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무소속이라고 하는 현상이 이게 그냥 독립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당법이라고 하는 정치 제도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당법상으로 중앙당부터 만들어야 되는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가령 김제 같은 곳에서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도 싫고 민주당도 싫은 분이 출마를 하려면은 무소속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당법이 그런 규제가 없이 지역에서 자기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분이 정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김정규 군수님은 지금 무소속이신데,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소속의 단체장이 많아도 그렇게 뭐 크게 달라진 건 못 느끼겠다라는 평가를 들으실 때는 어떻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현실 정치에 관여를 안 하시고 학자시기 때문에 연구하시니까 많은 변화가 없으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굉장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년 동안의 풀뿌리 민주주의 정당을 해왔던 일개 정당에서 깃발만 꼽으면 누구나 다 당선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럼 어느 논리나 어느 정책이나 어느 인물도 통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스스로 이제는 정책을 보고 인물을 볼 수 있는 다양하게 말하자면 편안한 자세에서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국의 정치 질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따라서 정당만 보고 활동했었던 선출직 희망자들이 이제는 자기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과연 미래의 비전이 그 지역에 어디가 있을 거냐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놓고 결과적으로 와서 투표하는 정도로 정당 질서의 전북권에 대한 변화의 시발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정당에서 정당공천제 폐지하겠다고 기존 정당들이 다 했는데도 폐지를 안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당에 대한
좀 불신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그렇다고 하면은 인물 중심으로 우리가 지역 일꾼을 뽑아야 된다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변화는 이게 정치 질서뿐만이 아니라 전북의 정치와 앞으로의 지방자치의 굉장한 변화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나경균 위원장님. 전북에서 무소속이 많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새누리당의 역할이 미미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어요. 저는 무소속 단체장이 대거 당선이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어느 특정 지역에서 단체장과 지방 의원이 싹쓸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와 비판 세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근간인 이런 상권 분립 원칙의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상당히 저는 진일보했다고 봅니다만은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지적했던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무소속에 당선된 분들이 그 성향을 보면은 과거에 특정 정당의 출신이었거나 또는 특정 정당이 특정 정당인이 대거 이제 당선되는 그러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도로 특정 정당인의 당선이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한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면을 보면은 과거에 선거는 이때 선택은 없었지 않습니까? 지역 특정상 뭐 공천 어느 특정 정당의 공천 입고로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주민의 어떤 문제를 갖다 바라보지 않고 중앙당의 유력 인사만 바라보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약간 좀 희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무소속이 당선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이런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한 경종을 올려줬다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또 반대로 상당히 부작용이 있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반복 관계랄지 또는 예산에 있어서 예산 확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겪는 문제 이런 어떤 부작용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진단해 봅니다. 네, 김재하 위원님. 조금 전에 나경균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과 협조할 사항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무소속 단체장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과의 협조, 현재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특정 정당 일색이니까요. 그 협조가 잘 안 된다는 걱정도 있는데. 네. 그 민선 1기와 2기 그 군수로 재임한 그 고창 이호종 군수 같은 경우 그 중앙에서 그 활동을 하다 이제 군수를 역임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중앙에서 예산도 많이 따오고 일을 잘했다 그런 평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그 대표적인 단체장 가운데 한 분인데 무소속이었죠. 그때 당시 민주당 새천년 민주당이 그 전북에서 이제 득세를 했는데 그리고 또 민선 1기 때는 이호종 군수만 그 무소속으로 유일하게 당선이 됐고 다 민주당 일색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 지난 민선 5기 때 그 이건식 김제시장이 또 유일하게 그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는데 이분도 지금 3선째를 하고 있는데 계속 무소속만 고집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그 김종규 군수님도 무소속으로만 고집을 하고 계시고 역대 1기에서부터 6기까지를 놓고 보면은 6기에서 7명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무소속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하는데 2기 때 6명, 3기, 4기 때 5명씩 계속 무소속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그 시정, 군정 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그 협조가 되지 않는 무소속 단체장들은 그 무소속 단체장이 있는 그 지역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억에 그 2기 3기인가 3기 4기인가 이때 남원시장을 했던 최진영 그 시장 같은 경우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강래 국회의원하고 굉장히 그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다투고 그랬죠. 근데 지금까지도 그 남원이 그 인구가 10만이 무너지고 그 막 9만 몇천 이 정도 굉장히 발전이 더디게 되는 것이 그 과거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협조가 잘 안 되는 단체장과 국회의원의 협조가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마 그 여기 나와 계시는 김종규 군수님은 요즘 새로 복귀하셔가지고 김춘진 의원하고 좀 협조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제가 그렇게 들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뭐 그 한 4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 그렇게 이제 크게 뛰었다 제가 듣고 있습니다. 뭐 그 얼마 전에 그 민주당 북당 그 신청을 한 그 장수의 그 추영득 군수 같은 경우도 잘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그 이면에는 단체장들이 국회의원과 손잡고 일할 때 시정 분정을 원활하게 이제 국가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원활하게 풀 수 있겠다 그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무소속 단체장들이 너무 개념 없이 자기 권리만 취하다 보면 낭패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익산 박경철 시장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계속 그 좌충우돌을 하고 있고 전정희 이춘석 국회의원하고도 그 협조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 피해는 그 익산 시민들, 지역민만 보고 있기 때문에 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은 자기 권한 권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상호 그 협조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지방자치 20년 민선 6기의 성과를 한번 저희가 되돌아봤고요. 어쩔 수 없이 민선 6기의 그 주요 행정들을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전북도와 우리 교육자치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자,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의 경우 전북발전 1, 2, 3 정책을 내세웠죠. 관광객 1억 명, 도민소득 2배, 그다음에 300만 도민시대를 열겠다라는 게 골자인데, 자, 그럼 이 정책의 현재를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이 정책의 현재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 먼저 김재우 위원님 질문 드릴게요. 1, 2, 3 정책은 뭐 1억 명의 그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 소득을 2배로 높이고 도민 300만 시대. 도민 300만 시대를 열겠다. 근데 현재로 놓고 보면은 어떤 하나의 그 도지사 후보 그리고 도지사가 돼서 내세운 그 비전이지 현재로 봐서는 단기적으로 그 이루기 힘든 그런 공약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네, 박근정 교수께서도 역시 실현 가능은 어려운 캐치프레이즈성이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좀 현황을 좀 뒤져봤는데 관광객 1억 명은 뭐 임기 안에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소득 2배가 뭐 당연히 그렇고 인구 300만 역시 뭐 임기 내에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꼭 이게 빌공짜 공약인 것만은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그래서 관광객 1억 명을 목표로 했는데 가령 9천만 명을 달성했다면 뭐 잘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지금 한 7천만 명 수준에서요. 잘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못했다고 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단 제가 조금 이제 아쉬운 것은 이 공약이 꼭 비전이 꼭 이런 형태로만 제시돼야 되느냐. 지나치게 좀 외형적 성장 중심으로 그래서 좀 내실을 기하는 방이라든가 뭐 문화적인 그 토양이라든가 정책 결정에서 이제 거버넌스 협치의 가능성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또는 이제 뭐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에 관해서도 좀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그 선거가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경균 위원장님요. 송하진 지사께서 지난 취임 10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1, 2, 3 정책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호언을 하셨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실현 가능성과 또 현실 적합성을 고려해 볼 때 MB의 747 정책이 오버랩되는 그런 느낌을 그 상징적인 그런 어떤 공약이지 않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뭐 보잉 747은 세계 각국에서 잘 이륙해서 연착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MB의 747은 이륙하자마자 UFO가 돼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듯이 혹시 이 1, 2, 3 전략도 사라지질까 하는 그런 높아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체장들의 어떤 그 실현 불가능한 그런 어떤 포퓰리즘 정책을 펴다 보면은 지방의 재정이 부실화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자동차 산업의 메카였던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도 180달러를 빚을 져가지고 2013년도에 파산했지 않습니까? 이웃인 일본의 홋카이도의 유바라시 같은 경우도 소위 2006년도에 파산 직전에는 12만 명의 인구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부실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서 지금은 현재 13,000명이라는 어떤 초라한 촌동네로 쉽게 말해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부실 재정의 운영의 한 예로 볼 수 있고 또 여기에 비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미국 콜로라도주의 아스펜시 같은 경우는 창조적인 어떤 정책 구상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잘 맞는 고유 정책을 하다 보니까 소위 로키 산맥의 폐광촌에서 그 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음악 도시로서 재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장애, 쉽게 말해서 지도자의 단체 장애 어떠한 창조적 마인드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3 정책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상징적인 그런 어떤 정책이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상징적이지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네. 자, 김정규 군수님. 부안군도 전라북도의 목표에 맞춰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죠. 어떻게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을 우리 나 위원장님께서 마치 그 민선 6기 4년을 결산하는 것 같은 말씀이셔가지고 들려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예산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국회의원하고 단체장하고 제가 단체장 출신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근본적으로 출발선상이 어디에서 오냐면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지자체는 서령 정치 성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예산을 할 때는 물론 권력이 예산인 줄을 압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끈기 있는 발품이 훨씬 그 힘의 논리에 의한 예산 파일을 더 크게 따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도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때 어떤 거냐면 논리와 새로운 정착을 언제든지 가지고 오라 돈을 주겠다. 이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관계가 좋아서 예산 확보가 많이 있는 거지만 서령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예산 확보에 불편함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라북도 도정 문제에 대해서는 4년 평가가 아니고 지금 1년을 놓고 본다 보면 이제 씨앗을 딱 뿌린 상태인데 저는 잘 뿌렸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민선 6기 전북 도정은 각 지역마다 생태 관광지 하나씩을 선정을 해서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고 또 그리고 관광지 개발 우리 부안군도 지금 관광지 개발에서 변산 해수욕장을 1년에 10억씩 송화진 지사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관광객 1억 명을 만들겠다고는 4년의 야심찬 공약인데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삼락농력은 결국은 6차 산업을 통한 돈 버는 농업으로 만들고 가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4년의 결산이 아닌 현재 심에서는 포인트를 잘 잡았고 추진을 잘 되어가고 있다. 다만 이것이 각 지자체별로 예산과 정치권이 하나로 모아져서 특정하게 그 색깔을 가지고 내고 된다고 하면 민선 6기의 도정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가능성 있는 사업들로 저는 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방금 우리 김 교수님께서 제가 4년간의 지자체 평가를 한 걸로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지금 4년 평가가 그런 아니라 느낌이 든다고. 높아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런 잘 느낌이 되기를 든다고요. 좀 기대하면서 예. 소위 소프트웨어를 보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삼락농정이랄지 멘탈 관광이랄지 또 메카 탄소 이렇게 세 가지 중점 사업을 지사께서 이렇게 내걸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실패한 예를 들면서 혹시라도 부실한 재정 운영으로 인한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좀 참고했으면 한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신 거. 부분에 이제 제가 공감을 하는데 말하자면 실패한 부분을 너무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출발부터 잘못된 것 같이 아까 보는 것 같아서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아스펜 말씀을 드린 씨의 겁니다. 제가 성공 사례도 제가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교육자치도 이제 6기 1년을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보면 상당히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찾아가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해서 꿈쩍도 안 했던 도교육감이 새정년 대표와 공동협의문을 작성하고 바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방자치 입장에서는 상당히 씁쓸한 뒷맛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일부 시각이지만 지방자치는 무시되고 여전히 중앙을 바라보는 게 아니냐라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재우 의원께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 김승환 교육감이 이제 진보 교육감으로서 이제 재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이제 혁신학교라든가 그리고 최규호 교육감 시절에 부정부패 이런 부분으로 해서 청렴도가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이제 김승환 교육감 초기에도 청렴도가 굉장히 낮았죠. 근데 청렴도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려놨고 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받아왔는데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과정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너무 완강하게 오래 버티다 보니까 그동안 잘 해온 점수들을 많이 스스로 깎아먹은 그런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사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김승환 교육감 본인으로서는 내가 고도의 정치 행위를 했고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640억을 엊그저께 이제 추경 편성해서 도의에 넘겼는데 그마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을 이제 고치는 문제라든가 난제가 아직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과연 새누리당이 꽉 잡고 있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누리 정책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새누리당이나 정부 쪽에서 문재인 대표의 주장, 호소를 받아줄 것인가. 굉장히 힘든 난관이 예상이 되고요. 그런 것으로 놓고 봤을 때 이번에 김승환 교육감은 문재인 대표 정도는 한 사람 잡았는지 모르지만은 많은 학부모라든가 도민들로부터 좀 실망, 그런 불만 이런 것을 받는 그런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박동천 의원님,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를 결산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방자치 입장 측면에서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누리과정을 둘러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김승환 교육감이 특별히 지방자치를 무시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애당초 이 지방자치를 무시한 것은 지금 현재 정부고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걸 잠깐 뒤져볼 일이 있었는데 이 시작이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정확하게 이제 지금 현재 이거하고 똑같지는 않았던 실마리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중앙정부가 시작을 한 이 보육 사업에 관해서는 정책을 시작한 쪽에서 당연히 예산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이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도 사람들이 그걸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처리할 걸로 이제 교부금으로 줄 걸로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건 지방자치냐 중앙정부냐 중앙집권이냐 이 문제보다 이전에 정책을 내건 사람이 예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면 그 예산 조달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길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원칙을 김승환 교육감이 끝까지 지키느라고 좀 노력을 했다고 저는 평가를 박 하고요. 교수께서는 끝까지 지키는 게 긍정적이다는 평가를 아니요, 하시는 건가요? 저도 이것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김승환 교육감이 이제 지방치 발행해서 하는 일종의 편법인데 그리고 나중에 결국 지방치라는 게 전부 이제 주민들의 부담으로 전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차적인 피해가 지금 정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일차적인 피해가 학부모와 어린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참 약간 걱정스러운 그렇지만 저렇게 좀 하시다가 저분이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걸
일차적인 피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따라서 이제 이게 도의회에서 얘기할 적에는 안 받아들이다가 문 대표가 와서 이제 받아들였다. 이것은 뭐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분이 뭐 이득을 얻었는지 이것은 전 뭐 좀 관심이 없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물러설 명분을 본인도 좀 찾았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와가지고 한 게 이 사람이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말씀 들어보셨는데 나경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의 갈등의 원인과 책임은 차치에 두더라도 지금 현재 지방자치, 지방정부가 자율과 책임이라는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자치행정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중앙에 요구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갖다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런 시국에 자치교육의 수장이라는 전북 자치교육의 수장이 소위 스스로가 이런 자치행정에 반하는 중앙에 애속화를 시켰다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저는 유쾌한 기분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서로 이제 그 입장이 서로 다른 것 같고요. 다 시간 관계상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민선 6기의 남은 과제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민선 6기를 지나고 있는데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요.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의 중앙 집권적인 면들을 많이 바꿔놓은 건 사실이긴 한데 여러 가지 아직 부족한 점들이 많아요. 20년이 됐다고 하지만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을 3개를 꼽는다면은 바로 그 예산의 문제, 그다음에 자율성의 문제, 그리고 주민들의 관심의 문제, 이 3가지가 큰 난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산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누리 예산처럼 정부가 지역 예산을 그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결정을 하려면 충분히 지역하고 협의도 해봐야 되고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결정이었고요. 또 예산은 전북의 경우는 모든 시군 전라북도 도만 하더라도 그 충당을 할 수 없으니까 중앙에 예속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무소속으로 2번이 군수가 되셨어요. 그 군수가 2번이 되셨는데 첫 번째 3기 군수할 때하고 이번에 6기 군수를 할 때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요 3가지 것들이. 중앙정부의 태도를 보면 겉으로는 많이 변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의 직원들이 우리가 시책을 가지고 와서 예산 확보로 가게 되면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굉장히 그 따뜻하게 보내주는 시선들은 많이 바뀌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 그리고 그 시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예산을 다 매칭을 합니다. 뭐 30대 70, 뭐 50대 50, 뭐 40대 60 이러다가 보니까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서는 도저히 그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없는 바로 그 상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나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지금 20대 80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를 40대 60으로 좀 올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예, 그럼 겉으로 보면 2가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지방정부가 말 듣지 않으면은 예산 안 주겠다. 자율성 부여를 안 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예산을 주느냐 하면 안 줍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이런 생각을 2가지를 해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혁신도시에서 예를 들자면 기업인들이 몇천억짜리 장학재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기초단체의 교육과 그 교육만 책임질 수 있는 장학재단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굉장한 지역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부안군의 어느 기업이 와서 500억짜리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교육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자율성에 대한 문제를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자, 국가 사무가 73%고 지방 사무가 27%예요. 이 얘기는 곧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무의 능력은 30%가 채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이 정도의 능력 가지고 지방자치를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피상적인 얇은 지방자치를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은 이제 선거만, 그것도 지방의회 선거와 단체장 선거만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가령 지방선거 제도의 결정 같은 것들을 전북 중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당법 같은 것들도 지금 전부 중앙에서 전부 규제를 하고 있어요. 지방에서 전혀 발언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굉장히 피상적인 형태의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인드가 중앙 쪽의 관료들이 또는 권력자들이 이 지방 정부를 자기 부하 다르듯이 하는 거예요. 이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지금 정부는 아주 극심한 형태고요. 그런데 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이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고요. 지금 이런 민주주의 제도를 먼저 시작했던 유럽이라든지 이 아메리카 같은 곳을 보면은 이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기관입니다. 주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작이 지방 주민들의 공동체가 기본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지방 공동체에서 가령 이제 군 단위죠. 기초 단위에서 그 주권을 가지고 자기들의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들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죠. 그것을 도가 도와주는 거예요. 또 도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에서 처리를 하고 도가 못하는 일을 중앙정부가 다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이 보조성의 원리 또는 보충성의 원리라고 영어로 하면 Principle of Subsidiarity라고 하는데 이 원리에 따라서 지금 이제 핀란드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미국 같은 나라들의 지방 정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인 발상이 바뀌어요. 아까 우리 나 위원장님 말씀 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주민들의 인식 전환도 주민들 우리 한국 시민들 일반적으로 중앙이 높고 지방이 낮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발상을 바꿔야 됩니다. 또 중앙 관료들 역시 지방을 이 부하다로 지금 완전히 군대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높고 이 군대식 부하 다루듯이 산하기관 다루듯이 한 이 마인드를 좀 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재우 의원님. 예, 그 중앙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이제 너무 많은데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전라북도 공약 사업 가운데서 지리산과 덕유산을 한 군데로 묶어가지고 산림 치유를 하는 그 지덕권 산림 치유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 1,000억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다 통과된 겁니다. 이제 예산만 배정을 하면 되는데 국가가 배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지경부가 왜 그러냐면은 이거 뭐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사업이니까 전라북도가 돈을 좀 더 이제 매칭을 하고 그리고 또 공사를 해서 다 완공을 해놓으면은 이제 전라북도 예산으로 운영을 해라.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대통령 국가 사업인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제 중앙정부가 중앙정부의 어떤 사고 방식의 그런 정도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제대로 이양이 되지 않고 자율성이 약화되면은 지방자치가 얼마나 가능하겠냐. 네. 한계가 너무나 크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느새 토론을 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요. 하지 못한 말씀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끝으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우 의원님.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은 주민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인물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왔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를 열심히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단체장은 MOU라는 그 선심성 행사를 제발 좀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동천 교수님. 예, 선거뿐만 아니라 저는 선거 제도에도 지방 주민들께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현행 제도는 선거 제도를 이걸 중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군 선거 제도는 군에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 이제 수없이 많은데 이런 등등의 제도적 개선 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점들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경원 위원장님. 일찍이 공자께서는 근자열 원자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파를 떠나서 전북인의 모든 정치가나 행정가가 전북 도민만 바라보고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갈 때 전북 도민은 기뻐할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전국이 아닌 세계 각지에서 우리 전북을 찾아서 송화진 지사가 말한 것처럼 돈과 사람이 모이는 소위 123 정책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전북을 기쁘게 하는
정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길 교수님. 저는 이제 민선 6기가 시작된 모든 지자체들을 주민들께서 소공동으로 소통과 공감과 동행의 정신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거 제도는 사람 나고 정당 난다는 생각을 좀 먼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전북의 미래가 바고, 그리고 사람을 볼 때는 뼛속까지 그 지역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진정성을 본다고 하면 지방자치제 앞으로 사람을 뽑는 데 실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방자치 시대가 이제 성년을 넘었습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다는 말이 아직도 이어지는 것은 민선 단체장에 대한 만족감이 뒤떨어진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말만 지방자치지 속내를 뜯어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중앙 집권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재정과 자율, 그리고 유권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